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4년도 계리직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리직과 관련돼서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온 고봉기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계리직 시험과 관련돼서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미리서 파악할 수 있는, 즉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충분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계리직은 모두 세 가지 파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의할 게 첫 번째 우편 일반을 공부하고 제1과목. 그럼 제2과목으로서는 자, 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있죠. 예금 일반, 그 다음에 보험 일반. 자, 컴퓨터 일반은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1과목으로서 우편 일반은 자, 여러 가지 자, 장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뭐 국내 우편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우편도 있습니다. 우편 물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1과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특징은 있습니다. 제1과목 같은 경우는 주로 우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2과목은 예금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제2과목이 예금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보험 일반, 보험과 관련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보험의 특징을 우리가 머리글에 따가지고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보험 일반인데 왜 보험 일반이냐면은 보험과 관련된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걸 일일이 구별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글자를 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연결시키면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자, 제1과목 우편 일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그 교재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교재를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쉽게 넘어가도 됩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전 분야를 다뤄서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분야를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스쳐가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게 함정이다. 그 다음에 틀린 답은 이것이 나온다. 즉 오답은 이렇게 해서 함정이 나온다 하기 때문에 정답만 찍을 것이 아니라 오답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기본 강의라고 하지만은 객관식 문제와 관련해서 함정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색볼펜이라든가 형광펜으로 강의를 들어가면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마 시험을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자, 우편 일반. 자, 파트 1. 먼저 국내 우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 자, 먼저 우편의 의의가 나와 있죠. 자, 우편의 의의인데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다. 자, 우편이 뭐냐면 좋게 보면은 그냥 전달해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자, 전달해 주는 거죠. 넓은 의미 우편이라는 것은 업무를 통틀어, 그죠?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전달 플러스 알파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른다 이 말이죠. 단순히 전달하는 거고 전달 플러스 알파 하면은 넓은 의미의 우편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우편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자, 의무적이죠. 자,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 요 지문 조심하세요. 뒤에 나옵니다. 이 지문.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편에 그죠 구애받지 않게끔 국가는 보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서비스 해주라 이 말이죠. 보편적으로. 자, 이 부분 뒤에 언급할 거니까 한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편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편은 소방하고 달라요. 소방은 지방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편은 우체국과 하는 우편이 있죠. 이것은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끌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기업 그죠? 자, 정부기업이죠. 사기업이 아니다 이거죠. 정부가 출자, 관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 회계로서 특별 회계, 일반 회계가 아니고 특별히 관리하죠.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일반 회계가 아니고 특별 회계, 양곡관리라든가 우편 같은 것은 따로 예산을 갖다가 특별 회계를 처리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가계부 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나중에 결혼한다 하면은 일반 가계부가 아니고 따로 어떤 그 가계부를 하나 만들어 비밀장부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특별히 관리한다 이거죠. 우편도 마찬가지고 우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 비용 이런 예산은 따로 일반 예산이 아니고 따로 특별히 관리하자 이거죠. 양곡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편도 독립채산 특별 회계가 되는 거죠. 일반 회계가 반대 말이죠. 앞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뭐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특별 회계 반대가 일반 회계니까 오답도 알고 있으셔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편 사업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죠. 일반 사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영리가 목적이야. 그럼 우편은 공익성이 있죠. 공익성. 자, 그리고 한편은 적자가 나면 안 돼. 또 기업성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편 사업은 콜린 클라크 산업 분리에 하면은 노동, 자, 우체국과 관련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상당히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차 산업에 속한다라고 알아놓으시고요. 자, 3차 산업, 노동 집약적이죠.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자본 집약적 성격. 자, 이렇게 시험 나온 거죠. 공익성 반대는 바로 사익성.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오답과 관련된 것을 점검해야만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내용만 읽고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우편의 이용 관계죠. 자, 우편 이용 관계. 자, 우편 이용자와, 자, 우리 우체국 가서 우편을 이용한다 이거죠. 돈을 주고서 배달해달라. 뭐 택배든 소포든 간에. 그러면은, 그게 자, 국가와 관련된 계약을 하더라도, 돈이죠. 금전이다 이거죠. 금전. 우리 국민이 국가와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공적인 거라고 그래요. 공적. 즉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분쟁이 붙으면은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야. 그죠? 행정소송. 그런데 국민하고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 있잖아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국가를 하더라도 이것은 사적인 거로 보는 거죠. 사적 관계로 보는 거죠. 사법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 붙으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죠. 원래 국가와 국민의 싸움은 행정소송 제기하는 건데 국가와 국민이 돈 가지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물론 그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민사로 간다 이거죠. 몇 가지 특이한 건 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민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편도 마찬가지죠. 국민과 국가에 대한 관계인데 그 관계가 돈 주고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사법관계로 보는 거죠. 분쟁 붙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죠. 그죠? 사법상 계약관계. 반대말은 뭘까요?
공법상 계약관계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편 이용자 관계는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이거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 우체국, 자, 우편 관서 이렇게. 자, 우편 관서는 우편물 송달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 등. 자,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 수취인은 뭐죠? 받고 나 이거 안 받는다 이런 것이 있다 이거죠. 우체국 통에다가 우편물 넣었을 때 이제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우체통 같은 경우는 직접 우체국 찾아가면은 우편물을 직원한테 해서 직원이 보고 접수를 딱 한 순간 접수한 때 접수 그 다음에 우체통에 넣은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죠. 자, 방문 접수했단 말이야. 이제 방문 접수하고 했을 때는 어때가 영수증을 줬을 때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앉아서 그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 거고, 방문 접수 직원이 왔다.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접수하고 영수증, 그죠? 영수증 교부.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접수, 우체통에 넣은 때, 교부.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법률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경영주체가 나와 있죠. 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죠.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오죠. 상당히 지문이 기니까 이것을 이렇게 과자, 기자, 과기정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과기부 또는 과기정 장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관장한다 그죠? 누가 관장하냐 하면은 자, 바로 과기부. 우체국은 당연히 과기부. 그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기부, 과기정. 자, 그래서 자, 다만 장관은 이러한 우편과 관련된 것을 위탁, 그죠? 법인, 개인, 단체 등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장관이 일일이 다 하지 않고 위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관장은 누가 하나? 모든 것을 다 총괄 관장한단 말이에요. 장관이 한다 이거죠. 장관이 모든 걸 관장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개인, 일반, 민간, 기업에게 맡길 수 없는 거죠. 국민이 그죠? 서신 보내는 것까지 민간한테 맡긴다는 것은 안 되죠. 저 강원도 산골 같은 경우라든가, 그죠? 그 오지 같은 경우는 우체국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냥 민간한테 맡겨버리면 그쪽은 등한시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한 통의 편지도 소중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국가가 책임지고 오지, 산지를 하더라도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운영을 해야 돼.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자, 이런 거죠.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영 주체는 아까 장관이라 얘기했던 거죠. 자, 우편에 관한 그 법률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우편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 있어요. 법.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법이죠. 법. 법. 자, 여기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법이 뭔가 하면, 자, 법 중에 최고법이 뭐죠? 헌법이죠. 헌법. 자, 여기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헌법. 대한민국 최고법이죠. 헌법은 누가 만드냐?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헌법의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위임을 해요. 국회의원들한테. 야, 법 만들어봐라.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은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법률은 누가 만들었다? 국회의원. 자, 의회가 만든 거죠. 국회가. 도로통법, 그죠? 식품생법, 우편법, 철도법, 형법, 민법, 그죠? 전부 다 법으로 끝났죠? 자, 국회가 만든 거죠. 국회의원이 모든 내용을 다 몰라.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거. 그것은, 자, 그때는 이제 공무원에게 맡기는 거죠. 행정부한테 맡겨버린 거야. 그래서 행정부가, 그죠?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맡겨버린 거죠. 그럼 대통령과 장관이 만들면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
그중에서 대통령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지어졌네. 자, 대통령이 만든다면은 바로 시행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죠. 자, 여기 명령 있죠. 명령 있는데 조금 올라와서 보면은 자, 시행령이 있는 거죠. 시행령. 시행령은 바로 대통령이 만든 거죠. 똑같은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관 네가 만들어 봐라 하면은 법무장관한테 만들면은 법무부령이 되는 거죠. 장관이 만들면은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요. 규칙. 그죠? 이것은 부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관이 만들게 돼. 부. 행정안전부령, 해양수산부령, 그죠? 국토교통부령. 자,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 명령 밑에는 뭐가 있냐? 바로 조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들면은 조례, 장이 만들면은 규칙이 되는 거죠. 서울시의회가 만들면은 조례고 서울시장이 만들면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거니까는 자치법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헌법, 네,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있죠. 조례와 규칙이 있는 거죠.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죠. 이제 찬물도 우아래겠지만 법도 우아래가 있는 거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은 행정부가 만든 거니까 이런 것을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 법률보다 한 단계 아래죠.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편법 있죠. 우편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국회에서 만든 거죠. 자, 했고, 그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한 법률도 국회의원이 만든 거네. 자, 이것은 유탁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도 마찬가지죠. 법률이고. 자, 별정 우체국법도 있네요. 이 법은 개인이 국가 유인을 받아서 별정 우체국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별정 우체국. 자,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인을 받은 일반 민간인, 사인이죠. 이 민간인을 갖다가 군대에서는 민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법에서는 이 유인을 받았으면 사인이죠. 근데 국가에서 네가 이걸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권한을 받았어요. 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권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반 개인은 사인이라고 그래. 근데 국가에서 권한을 주면은 수권 사인이 되는 거죠. 방범대원. 국가에서 자, 방범대원 임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유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권 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죠. 자, 별정 우체국 자, 언급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제법규. 국제 이제 조약 있죠. UPU. 자, 우체국과 관련된 우편과 관련된 바로 조약, UPU 조약. 만국 우편 연합 헌장부터 해가지고 자, UPU 조약 있죠.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 APPU 그죠? APPU.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광범위한 협력 관계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아니고 다자, 멀티죠, 멀티. 양자. 이건 양자는 둘. 그냥 다자, 그죠, 멀티죠. 자, 그 표준 다자 간 협정도 있고 또 양자 간 협정 있는 거죠. 이제 EMS를 교환하기 위해서 나중에 합니다.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 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자, MOU 양해각서죠. 우리는 이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의 사이좋게 지내자, 니하고 나하고 이러이러한 계약을 해보자 하고 하는 거죠.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은 하나 합의든 문서죠, 하나의.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의 문서로 합의, 양해, 그죠? 자, 그래서 양해각서 MOU. 이제 이건 이제 뒤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보고.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APPU, 그 다음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자, 이런 것이 있더라 이거죠. 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부터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들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교통 대란이야. 철도 파업이야. 그러면 국민이 보내는 우편물이 신속하게 도달되지 않죠. 그래서 이 파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애받지 말고 우편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항을 우리는 우편사의 보호 규정이죠. 그죠? 제때 국민들이 우편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특별히 법에다 규정해 놓은 거야. 서신 독점권. 자, 국가만이 서신을 갖다가 전달하고 하는 행위죠. 물론 개인과 개인도 서신을 전달을 갖다 할 수 있어. A가 B한테 야, 이 편 좀 갖다 줘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돈을 받고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타인을 위한 서신은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죠. 누구든지. 그죠? 국가만이 할 수 있어. 독점은. 그죠? 개인이 개인한테 서신 전달을 맡길 수 있어. 그러나 업으로 하지 마라 이거야. 업으로. 업으로 하지 마. 업이 아니면 가능하다 이거지. 자, 서신이죠. 서신 독점권. 서신은 의사 전달료의 특정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이거죠. 자, 서신과 관련된 경우. 자, 이 부분 꼭 알은 서신. 근데 지금부터 말한 것은 서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한 것은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 자, 어떤 거냐? 자, 요거 신문. 그죠? 다만 다음의 해당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거죠. 신문은 서신이 아니야. 그다음 정기 간행물. 그다음에 요걸 다 갖추는 거란 말이야. 표지를 제한 48쪽 책자. 그다음에 인쇄소. 그죠? 출판사. 그다음에 쪽수가 발행 표시됐다 이거죠. 48. 그죠? 출자든 인쇄소선 발행인. 그죠? 출판사, 인쇄소 합쳐서 발행인만 해도 좋습니다. 48쪽 8쪽 48쪽 48쪽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서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안내서 16쪽 페이지 이상 상품 안내서. 그죠? 16쪽 이상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송장. 그 다음에 국제 서류. 국내 회사에서 공공기관 포함 본점과 지점, 국내 회사. 그죠? 본점과 지점 간에 보내는 여러 가지 문서. 그래서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된 상업용 서류. 그죠? 우리 기업들 있죠? 그것이 이제 본점하고 지점 간에 막 주고받는 서류들. 그래서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란 말이야. 자, 12시간 이내죠.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도 서신이 아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타인이라 하면은 자기 외의 자를 말하며 자인이나 법인을 불문한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갖다 자인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사인 또는 자연인. 군대는 민간인이죠. 법인은 이제 등기를 하는 이제 기업체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불문한다 이거죠. 자, 계속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다 이거죠.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업으로 안 하면 괜찮아.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조직 또는 계통이라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켜야 두 사람 이상 의식적으로 결합하는 활동체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는 단 한 번 송달도 안 된다 이거지. 오직 서신 송달은 정부만이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지. 개인이 개인한테 보내는 괜찮아. 그러나 조직, 계통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한다 하면은 이것은 정부의 독점권을 갖다 침해한 걸로 볼 수도 있다 이거지.
타인을 위한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위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거죠. 그러한 행위를 한 자, 금지한 거죠. 단 이건 있다 이거죠. 어떤 거냐?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가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350g을 넘거나 우편 요금 10배가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것보다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남아 있죠. 여기까지 이제 알아주시면은 충분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서신이 아닌 경우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서신 독점권이 있다는 것, 자,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자,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 있습니다. 우편 간선은 당연히 철도, 궤도 이런 우편물 갖다가 우리 철도라든가 아니면은 선박, 항공기, 자, 당연히 우편물을 갖다가 운송 요구권을 가지죠. 물론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야, 우리는 우편물 배달하지 않을 거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 경제학의 운송 요건을 정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주면 된다 이거지. 또 거기에 우편물 운송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우편물 집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 뭐 이런 것들 사고를 당했을 때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렇죠? 우측부가 우편을 배달하는 순간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면은 그죠? 인근에 도와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나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거지. 물론 비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운송원의 통행.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장으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 그죠? 막혔다 이 말이야. 교통체증. 그러면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으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되지. 없는 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쏜살같이. 교통체증을 해가지고 남의 담을 넘어가가지고 지나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같은 경우는 쏜살같이 지나갈 수가 있다 이거야. 자, 운송원의 통행료 면제. 마찬가지죠. 자,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행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은 도선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죠? 자, 배로 이제 운반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우편에 사용되는 물건을 갖다가 법원서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하면 안 된다 이거지. 단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거 이것은 압류, 그죠? 압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세금도 매기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 압류 금지, 그 다음에 세금 부과 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동해상 손해부담 면제. 자, 공동해상 손해부담과 관련된 부분 있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은 적하되는 물건을 배에 실어져 있는 물건을 배에 이렇게 있는데 물건을 갖다 싣고 간단 말이야. 태풍을 만났어. 배가 너무 무거워. 배에 있는 짐을 갖다가 버려야 돼. 그죠? 그럼 배가 가볍잖아. 그럼 배가 침몰되지 않아. 아주 위기란 말이야, 위기. 그래서 실어져 있는 물건을 갖다가 선장은 빨리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 이거죠. 자, A, B, C 이렇게 있단 말이야. A, B의 물건을 버렸어. 그러니까 배가 가벼워졌어. 그래서 이제 항구에 돌아왔어, 무사히. 그럼 C는 따봉이죠? C는. 근데 C는 A, B 물건을 바다에 투기함으로써 C 물건이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C는 A, B가 입은 손해에 관해서 부담해야 돼. 그걸 보고 공동훼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공동훼손. 그지? 이때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의 하주 전원이 적재하물 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걸 말한다. 이 경우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시키고 없다. 근데 이제 이 D라고 하는 물건도 있었다 합시다. 그 D는 이제 우편물이야. 우편물은 공동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남은 물건, 다른 사람 물건이 버려짐으로써 내 물건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어. 그런데 우편물은 거기에 손해배상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소 공동훼손에 책임지지 않고, 우편물이 아닌 물건 같은 경우는 피해받은 물건의 가액에 비례해가지고 손해를 부담한다. 그러나 우편물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공동해상 손해부담 면제된다 이거죠. 우편물 압류 거부권이 있습니다. 자, 역시 우편 관세에서 운송 중이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최우선적으로 검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고,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그죠? 마찬가지죠. 약간 사고가 떨어지거나 지적인 것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라든가 여러 가지 우편물을 보냈어. 그러면은 서로 뭐 대화하고 한 것은 어떤 지적인 것이 판단될 수 있겠지만은 우편물 보내는 것은 역시 정상인하고 똑같이 보자. 능력자와 똑같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무효 취소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한 능력자가 보낸 우편물에 관해서, 그죠? 역시 뭡니까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자, 이 우편물 보낸 것은, 그죠? 무효다. 취소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렇게 해서 제한 능력자라면은 제한 능력자를 말하며, 이거지. 민법상 행위 제한 능력자, 의사 제한 능력자 모두를 다 포함한다 이거죠. 자, 미성년자,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 그다음에 술 먹고 한 사람, 미친 사람, 뭐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제한 능력자로 얘기하는 거죠. 자, 피한정 후견은 정신적인 사고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고, 이것은 가끔씩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고, 이제 미성년자.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 능력자가 우편물을 갖다가 발송,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무효, 취소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죠, 가장 큰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 자, 우편 서비스 종류와 자, 이용 조건이죠.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